저는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저는 그저 남편을 서포트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전 사실 원래 남편이 운영하던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눈이 맞아서 사내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랑 연애를 하고 있을 때 저희 둘은 잘 숨기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동네 길고양이들까지도 전부 다 저희가 연애하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웃기던지 직원들이랑 정말 잘 지내면서 호황하는 가게를 구설 수 없이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터졌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역병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피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아시다시피 그 역병이 처음 돌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졌었잖아요. 외식은 물론이고 회사에 나가는 것조차 벌벌 떨었던 시기였었죠. 마트에 남아있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택배 대란이 일어날 만큼 다들 집에 꽁꽁 숨어버렸죠. 당연히 남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도 장사가 무척이나 잘 되는 곳이었지만 그 역병으로 인해서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질 정도로 어려워졌어요. 착한 건물주 열풍이 불면서 장사가 잘 되지 않은 곳에 월세를 깎아주기도 했었지만 저희 건물주님은 본인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사정을 봐주시지 않으셨고요. 사실 그게 의무도 아니었고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지만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월세도 내지 못할 만큼 가게 장사가 되지 않았는데 직원들 월급이라고 꼬박꼬박 챙겨주기 쉬웠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결국 남편과 함께 이런 코시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해결책으로 직장에 취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여보, 나라도 돈을 벌어야 우리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이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화이팅 해야지. 요즘 직장들도 전부 재택근무를 하는 마당에 당신이 취직이 가능할까? 우리 가게만 해도 있던 아르바이트생들 전부 해고했는데 걱정이 된다. 남편의 말대로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신입사원을 뽑는 회사가 손에 꼽힐 만큼 없었고 이미 나이가 30대 중반이 된 여자가 취직을 하려고 하니 마땅히 갈 만한 회사도 없었어요. 제가 회사에 오랜 시간 몸을 담았던 것도 아니었고 몇 년이나 남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경력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죠. 요즘은 명문대를 졸업한 고스펙자들도 취업난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고졸의 경력도 없고 나이까지 있는 제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회사가 없었죠. 저는 정말 밤새도록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면서 일을 할 만한 곳이 있나 살펴보기 바빴고, 그러다가 결국 눈에 확 들어오는 구직 광고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보험 판매 일이었습니다.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니까 월 500만 원도 거뜬히 벌 수 있다는 말이 휘황찬란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전 바로 이력서를 냈고 보험을 판매하려면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때부터 이악 물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사실 제가 머리가 그닥 좋지 않았던 편이라서 남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했죠. 결국 저는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보험 판매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월 500만 원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일이긴 했지만, 이내 깨닫게 되었죠. 그게 전부 감언이설로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요. 회사에서 주는 기본급이라는 것은 최저시급에 더욱 가까웠고, 제가 실적을 채워야지만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붙어서 월급이 불어나는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처음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저는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보험 권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몇 개월 동안은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가입을 시키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규칙이 엄격한 곳이었지요. 실적만 받아먹고 퇴사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던데, 아이 뭐 어쩌겠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전화로도 발품을 팔았고 관심이 있어 보이는 고객들이 인터넷이랑 홈쇼핑을 통해서 문의를 하게 되면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판매를 했죠. 생각보다 실적을 올리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고 보험을 하나씩 판매를 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품을 일일이 설명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시킨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이 한두 가지도 아니었고 고객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상품이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이리저리 특약으로 가입을 시키게 되면 내야 할 보험료가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니까 다들 꺼려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요. 적응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가게에서 떠안게 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메꿔보려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보험회사에 발이 땀이 나도록 뛰어다닌 결과 6개월 만에 저는 우리 회사 최고의 성과급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소위 말하는 보험왕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면서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포상 같은 것도 전부 받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크다 보니까 가전제품 같은 걸 포상으로 턱턱 쥐어주시는데 그런 걸 받아 챙기는 재미까지 붙으니까 이 일이 뭐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 노력만으로 인해서 얻어낸 성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운도 따랐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보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전년 대비 더 많은 인원이 신규 가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아무래도 남편과 함께 손해를 메꾸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절실했고 그 마음이 전부 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한 것과는 달리 점점 생활은 어려워졌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글쎄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큰돈을 대출받았었고 그 돈으로 여태 우리 부부가 먹고 산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 월급까지 지급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래도 남편이 장사가 어느 정도는 되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대출을 받았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왜 그동안 비밀로 했었던 거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을 해줬으면 이자가 이렇게 불어나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을 했을 텐데. 미안해. 사정이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역병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받았던 대출이었어. 이렇게 긴 시간 고통받을 줄 몰랐지. 집합금지라도 풀렸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렇게 가게 사정이 힘들었으면 양가의 도움이라도 청해볼 걸 그랬어. 그래도 우리 생활비는 내가 벌고 있으니까 일단 걱정은 하지 마. 지금 벌써 환자도 줄어들고 있고 곧 백신 접종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 힘내서 버텨보자. 저는 기가 확 죽어버린 남편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보험을 판매해서 돈을 벌어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의 가게에서 일을 할 때 사실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기였는데 남편이 제 옆에서 꾸준히 저를 지켜줬었거든요. 그때 받았던 마음의 크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딱 한 가지 답답했던 것이 코시국으로 인해서 집합 금지까지 걸린 마당에 남편이 식당 운영에 대한 미련을 전혀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나 월세로 나가는 비용이 워낙 컸으니까 장사를 잠시 접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열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제일 큰 지출은 가게 월세랑 직원들 월급이잖아. 손님도 없는데 직원을 5명이나 쓸 필요도 없고 잠시 가게를 닫았다가 나중에 다시 여는 건 어때? 겨우겨우 자리 잡아서 맛집으로 소문나 있던 가게인데 내가 장사를 접은 사이에 이 자리에 비슷한 음식점이 들어오면 어떡해? 우리 가게인 줄 알고 와서 먹고 가는 사람도 꽤 많아질 텐데 나는 이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다른 가게들처럼 배달을 해보는 건 어때? 난 사실 요즘 시국이 모여서 밖에서 외식하는 것보단 배달을 시켜 먹는 집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회사만 해도 출근해서 다들 직장 내 탕비실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곤 하니까. 파스타는 조리가 되자마자 먹어야 제일 맛있다는 거 잘 알잖아. 식으면 짠맛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면이 불어서 나갈 수도 있고
크림 파스타 같은 경우는 크림이 굳을 수도 있고. 아무튼 내 자부심에 맞지 않은 퀄리티로 배달이 될 텐데 싫어. 아니, 다른 가게들도 배달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배달 매출이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 파스타가 불 것 같으면 면을 덜 삶으면 되는 거 아니야? 크림 소스가 굳을 것 같으면 더 묽게 넉넉하게 넣어도 되는 거잖아. 우리 방법을 생각해 보자. 코시국에 외식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남편이 자기 고집대로만 버틸 수 있겠어요. 전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했고 남편은 결국 한 발 물러서서 배달을 시작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 한참 동안 배달 레시피를 새로 개발해야겠다면서 레스토랑에 몰두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장사가 되지 않아서 의지를 팍 잃어버렸었던 남편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메뉴를 개발하고 레시피를 수정하는 걸 보니 저도 괜히 뿌듯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음식을 만들어 퇴근하는 저에게 가져다 주면서 맛을 보라고 했고 둘 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 끝에 메뉴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면이 딱 좋은 것 같아. 지난번에는 살짝 딱딱한 느낌이었는데 이번 거는 아주 알맞게 익은 느낌이 든달까? 크림 소스 농도도 좋은 것 같아. 딱 50초 덜 삶았더니 이런 식감이 나더라고. 아, 좋아. 내가 주변 가게들 물어보니까 전부 배달로 매출을 낸다고 하더라. 우리 가게는 단골 손님들도 많았었으니까 배달 시작하면 주문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 평소에 동네 맛집으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손꼽히던 가게였기 때문에 배달을 시작하자마자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물론 거리에 따라서 파스타가 푹 퍼져버리는 일도 생기긴 했지만 시행착오를 안 거치고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제가 제 몫을 당당하게 해내며 생활비를 벌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고 배달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었죠. 거리에 따라 파스타 면 삶는 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이리저리 연구를 한 끝에 별점이 5점만 수두룩하게 쌓이는 배달 맛집으로도 인정을 받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늘 고마워했고 저도 역병이 도는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남편에게 고마워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연을 올렸냐 싶으실 텐데 이쯤에서 본격적으로 저희 시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부심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그 나이대 사람들이 죄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유독 유별난 사람이었죠. 늘 똑같은 레파토리로 남편의 칭찬을 하곤 했는데 오죽하면 제가 그 대사를 다 외웠다니까요. 우리 아들 말이야 시골 이 총구석에서 서울로 딱 50만 원 들고 상경을 해가지고 남 밑에서 요리 배우고 돈 모아서 가게를 차린 놈이다 이거야. 맨몸으로 맨 땅에 헤딩 그 말 알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레스토랑을 열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 시어머니는 그런 느끼한 면 요리 안 좋아한다고 말을 하시면서도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대한 자부심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아이 우리가 돈만 좀 있었어도 우리 아들을 떡하니 유학도 보내고 하는 건데. 아이 근데 참 우리 아들 대단하지. 외국물 한번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그 어떤 사람들보다 외국 음식에 소질이 있으니 이게 바로 재능 아니겠냐. 남들 가는 시작 출발 지점부터가 다른 거지. 사실 서울은 동네에서도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많고 파스타집이 체인점으로 깔려있기까지 하지만 시골 촌구석에는 그런 가게가 별로 없지 않겠어요? 본인 아들이 남들은 잘 하지도 못하는 희귀한 음식을 만드는 줄 아셨던 시어머니는 늘 아들을 올려세우기 바쁘신 분이었지요. 시골 촌동네에서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으니 은근히 외국에 대한 동경이 있으셨나 봐요. 지금이야 시골이라고 해도 발전이 꽤 잘 되어 있어 햄버거 가게도 들어오고 파스타집도 들어와 있긴 하지만 남편이 상경에서 파스타집을 차렸을 때만 해도 시부모님은 그런 음식은 외국에 나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 우리 때 외식이라고 하면 짜장면이 최고였어. 아 어쩌다가 곱빼기라도 먹는 날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것보다 훨씬 전문적인 파스타인지 뭔지를 만든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거야. 아유 엄마 그만 좀 정말 부끄럽다니까.
요즘은 개나 소나 전부 파스타집 운영할 수 있다고요.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어 먹는 음식인데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런 전문성이 없는 애들이 만든 거랑은 다르지 않겠냐. 게다가 우리 밭에서 난 농작물들로다가 만드는 파스타인데 안 맛있고 배겨. 우리 농작물은 무농약이야, 무농약. 내가 벌레 먹은 것들은 죄다 버리고 깨끗한 물건만 골라서 보내는데 그 정성이 들어간 게 안 맛있겠냐고. 시어머니는 본인 밭에서 난 채소들을 전부 남편에게 보내며 스스로 제대로 된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파스타에 들어가는 채소라 해봐야 한정되어 있지 않겠어요? 알배추를 넣은 파스타는 상상조차 하기 싫죠. 시어머니가 주신 대부분의 채소들은 저희가 집에서 맛있게 먹고 있었지만 굳이 말씀드리진 않았었어요. 게다가 우리 시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신 반면에 시어머니는 저랑 남편이 처음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별로 탐탁지 않아 하셨었어요.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남편 가게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게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아이, 그니까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는 처자인데 우리 아들 가게에서 홀서빙인지 뭔지 그거를 하는 사람이라고? 아니, 왜 주방에는 못 들어가냐? 음식 솜씨가 영 별로야? 그래서 주방에 못 가는 거야? 그럼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차려주냐? 아, 내가 요리하는 사람인데 밥을 누가 차리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엄마, 요즘은 예전처럼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바깥일 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우리 때는 말이야,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달려있는 것도 떨어진다고 했었어.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고전만큼 제대로 된 것도 없는 법이다. 아휴, 꽉 막혀서 듣지도 않을 거 뭐하러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이 사람 무척이나 강단 있는 사람이고 결정도 팍팍 잘 내리는 사람이야. 누구보다 든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제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거고요. 엄마가 고작 집안일 운운하면서 휘어잡으려고 해도 눈 하나 꿈쩍 안 할걸? 남편이 팔불출처럼 제 편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도 기가 막힌지 혀만 끌끌 차고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날만 더 말씀을 얹지 않았던 거지. 그 뒤로 소소하게 핀잔을 주거나 잔소리를 하시는 날은 있었죠. 그 정도는 저도 가볍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상황이라 뭐 굳이 말대꾸를 하지 않고 넘어갔었고요.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에 시어머니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저를 시골집으로 부르셨는데 보통은 김장하는 날과 농사 지은 것들을 수확하는 날이었어요. 사실 명절이라고 남편의 식당이 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더 자주 불러낼 수 없었기에 두세 번 정도만 부르셨었죠. 그날만큼은 저도 시댁의 중요한 행사날이라 생각하고 만사 제쳐두고 일을 하러 갔었고요. 밭이 엄청 큰 규모는 아니지만 시부모님께서 직접 일구시는 곳이고 두 분이서 하시기에는 양도 꽤 되고 연로하셨으니까요. 결혼 후에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긴 했는데 시댁 살림이 무척이나 낡아 있었어요. 저랑 남편은 그게 못내 마음에 걸려서 기회가 될 때마다 새 걸로 바꿔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딱 잘라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태리 음식 팔아서 힘들게 번 돈인데 아직 잘 굴러가는 것들을 왜 바꾸려고 해? 아유, 일 없다. 우리 아들 돈 쓰는 거 싫다. 그래도요, 어머님, 이렇게 오래된 가전은 전기도 많이 먹고요. 효율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저희가 다 바꿔드릴 형편이 되니까 바꿔드린다는 거죠. 그 돈 모아서 우리 아들 좋은 거나 사 먹여라. 앞으로 10년은 거뜬하게 쓸 수 있겠구만.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다 바꾸겠다고 그래. 아, 이거 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냉동실 온도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쪽은 너무 꽝꽝 얼고 이쪽은 냉동 기능이 거의 없고 이러면 탈나요. 됐다니까 그러네. 이 냉장고 벌써 십수년째 잘만 쓰고 있는데 탈이 날 것 같았으면 징징에 놨어야지. 버리는 것도 일이야. 냅둬라. 딱 봐도 폐기 가전 일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리 정이 붙었다고 이고지고 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1년에 한두 번 이벤트를 열어서 가전제품을 포상으로 준다고 했었잖아요. 코시국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 회원이 늘어나면서 이번에는 냉장고를 포상으로 준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얼음이 나오는 냉장고를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그동안 아껴두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보험을 팔기 시작했어요. 최고 실적을 낸 사람들에게 1등에서부터 3등 순서를 정해서 포상을 주었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얼음이 나오는 냉장고 또한 제 차지가 되었지요. 저희 집 냉장고도 얼음이 나오는 최신 모델은 아니라서 사실 제가 꿀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큰맘 먹고 시댁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냉동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냉장고를 사용하고 계신 시댁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요즘 장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더라. 내가 번듯한 회사원이었으면 그런 걱정도 안 하셨을 텐데 말이야. 요리하는 게 즐거워서 식당을 차리긴 했지만 시국이 이러니 내가 괜히 집만 얹어드린 것 같네. 이번에 냉장고 선물로 받은 거 당신 장사가 다시 잘 돼서 바꿔드리는 거라고 하자. 지금 배달 주문도 잘 들어오고 사실 우리 빚도 얼마 안 남았잖아.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다시 예전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지. 이번엔 당신 기 살려줄게. 그래도 당신이 포상으로 받은 냉장고인데 어떻게 내가 꿀꺽해. 분명히 우리 아들 최고라고 생색 엄청 내실 텐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뭐. 당신 나 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한 걸 인생 최대 행운이라고 생각해. 알겠지? 당연하지. 내가 평생 당신 고생 안 시키도록 노력할게. 물론 지금도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잘할게. 고마워. 저는 장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남편에게 힘도 실어줄 겸 냉장고를 남편이 샀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며 시댁에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받자마자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것은 빈말이었는지 폴짝폴짝 뛰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다. 우리 아들 돈 쓰는 거 아까워 죽겠지만 새 냉장고를 받으니 기분이 좋긴 좋구나. 어차피 이런 건 환불도 안 된다면서 이왕 사준 거 내가 최고로 아끼면서 써보마. 우리 아들이 외국 음식 팔면서 돈도 잘 버니 이런 것도 선물해주고. 아유, 아주 멋쟁이다, 멋쟁이야. 그 봐요, 어머님. 새 걸로 바꾸시니까 기분 좋으시죠? 징지게 바꿔드린다고 했잖아요. 아이, 우리 아들이 사준 건데 생색은 왜 네가 내니? 내가 기분 좋은 건 우리 아들이 사줘서 기분 좋은 거란다. 네가 네 돈으로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숟가락은 왜 얹어? 맨날 첫날 보험인지 뭔지 판다고 바쁘다고 세상 일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굴더니만 정작 냉장고는 우리 아들 돈으로 사네. 전 솔직히 시어머니를 상대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억지로 웃으면서 네네 하고 말았어요. 우리 남편 기 살려주려고 제가 포상으로 받은 냉장고를 남편 이름으로 보낸 건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 최고라는 시어머니가 우스워 보였거든요. 제가 거기서 생색을 내면서 이거 제가 받아온 건데요 해봐야 시어머니랑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남편이 계속해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가게 운영이 힘들었었던 시기가 존재했었잖아요. 덜컥 받아버린 대출 때문에 남편이 기도 못 펴고 제 눈치만 보고 전전긍긍했던 시기도 있었고요. 대출 빚을 잘 갚아나가고 있다고 해도 남편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시댁에서 알아봐야 시부모님 걱정만 늘어나고 저한테 잔소리만 더 할 것 같았거든요. 뻔하지 않나요?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남편 기가 사는 거다 하면서 저한테 아들 걱정 늘어놓으실 모습이요. 저는 잘 사는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드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냉장고를 남편의 이름으로 보낸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날도 어김없이 수학철에 시골에 가서 밭일을 하던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틈틈이 농작물들을 수확하고 있긴 했지만 제가 내려가는 날에는 유독 일손이 급하고 바쁜 날 중 하나였어요.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잔소리 듣는 게 싫어서 누구보다 입 꾹 다물고 일만 하는 날이기도 했는데 그날은 유독 날이 더웠어요.
문득 찬물 한 잔 생각이 절실하던 와중에 시댁에 얼음이 나오는 냉장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벌떡 일어났지요. 아유, 아직 딸게 많은데 왜 벌써 일어나냐? 이래서 젊은 애들은 일손머리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야. 시어머니가 뒤에서 꿍시렁거리는데 찬물 생각이 절실해서 잠깐만요 하고 말을 끊고는 시댁으로 달려가서 얼음물을 따랐어요. 시원하게 한 잔 마시니까 정말 극락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만 먹기는 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드실 물도 한 잔 따라서 다시 밭으로 나갔지요. 어머님, 시원하게 물 한 잔 드시고 일하셔요. 확실히 냉장고 바꾸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물잔을 내미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피할 틈도 없이 제 멱살을 잡고 갑자기 논두렁으로 저를 확 밀치는 게 아니겠어요. 논두렁 다들 아시죠? 밭이 밑으로 꺼져 있는 형태잖아요. 뒤로 밀리면서 그대로 경사면을 뒤로 나자빠져서 구르게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또 여자치고는 등발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키가요 168이고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이에요. 밭일도 열심히 하고 틈틈이 동네 사람들이랑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근육량이 상당히 있는 우람한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저는 키 153에 몸무게가 46kg밖에 나가지 않는 요즘 초등학생들 체형이나 다름없고요. 그러니 제가 시어머니의 힘에 밀려서 나뒹구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힘에서부터 차이가 확실하게 났으니까요. 논두렁에 냅다 던져지는데 물기가 찰박하게 있어서 그 질퍽한 땅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죠. 정말 그 순간에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전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나 싶었다니까요. 갑자기 저를 내동댕이 쳤으니까요. 제가 멍하니 흙투성이가 되어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성질을 부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사다 준 냉장고 아까워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감히 얼음을 빼다 마셔. 그 얼음 만드는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네가 수도세를 낼 거야? 그 얼음 하나가 얼마짜린 줄 알아? 나랑 니네 시애비도 아까워서 그 버튼 한번 제대로 못 눌러봤는데 그걸 네가 감히 빼먹어? 누가 보면요, 금이라도 훔친 사람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 얼음 한 조각이 얼마나 한다고 고작 그런 걸로 며느리를 논두렁에 패대기 친단 말입니까? 얼음 나오는 정수기나 냉장고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음이라는 게 어쨌든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다시 녹지 않겠어요? 쉴 새 없이 다시 얼음을 만들고 하면서 돌아가는데 빼먹어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가만히 냅두면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건데 어차피 다시 만들 거 빼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얼음 한 조각에 물을 쓰면 얼마나 쓴다고 수도세 타령을 하는 건지 정말 기가 막혔죠. 농사까지 짓는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냥 저를 논두렁에 패대기 치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어디를 다친 건지 살펴보지도 못한 채 멍하니 시어머니만 올려다보았죠. 아유, 네가 그깟 보험 몇 개 판다고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 단단히 착각을 하고 사나 본데 우리 아들이 일으킨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알아?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 고생고생해서 번 돈으로 사준 냉장고인데 네가 뭘 했다고 함부로 쓰냐 이거야.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을 하나 알고 있었는데 열이 받아서 전부 까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부득 갈았어요. 그 순간 남편이 시아버지랑 같이 장에 나갔다가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논두렁에 처박힌 저를 발견한 거죠. 제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나 싶었는지 남편이랑 시아버지랑 아주 헐레벌떡 달려오더라고요. 여보 넘어졌어? 거기 왜 그러고 있어? 내가 일으켜줄게. 어디 다치진 않았어? 기다려봐. 내가 지금 내려갈게. 어딜 내려간다고 그래. 여기 흙이 물 먹어서 얼마나 질퍽거리는데 다치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 마누라가 다쳤을지도 모르는데 보고만 있어?
아이, 엄마는 장화도 신었으면 내려가서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왜 보고만 있어? 남편은 저를 일으켜주려 내려오려고 하고 시어머니는 그 뒤에서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그러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뜯어말리고 있었어요. 웃기지 않아요? 저는 그 위험한 논두렁으로 냅다 던져놓고는 아들은 걸어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는 꼴이 참으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 내가 냅다 꽂았다 그래. 내가 며느리 저기로 처박았어. 네가 사준 냉장고 아까운 줄도 모르고 막 쓰길래 열받아서 그랬다. 그 말에 남편이고 시아버지고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더라고요. 엄마 미쳤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누군지나 알고 이러는 거야. 서울에서 난다긴다 하는 보험회사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보험 판매왕한테 허리라도 다치면 일 못해서 큰일이라고 알고나 이러는 거야? 당장 사과해. 뭐가 어쩌고 어째? 아들놈 키워봐야 냉장고나 하나 해주고 돈으로 때우려고 하고 말이야. 평소에 전화도 한 번 안 하는 놈이 지 마누라 편만 드네. 나 때는 말이야. 남편이 어디 지 부모 앞에서 며느리 편에 드냐고 아주 혼쭐이 났다 이거야. 남편이 제 편에 드는 게 억울하다면서 시어머니는 계속 궁시렁거리기 바빴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쳤어요. 이 여편 애가 진짜 노망이라도 났나. 군소리 없이 일만 잘하는 며느리한테 왜 그런 짓을 하고 난리야. 우리가 며느리 덕에 지금 이만큼 먹고 사는 걸 왜 몰라. 당신은 또 무슨 말을 그리 선하게 해요?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며느리 덕이야. 우리가 밭농사 지어서 자급자족하는 마당에 제가 뭐 용돈을 줘, 생활비를 줘? 뭘 줘요? 그때 우리 남편이 제가 까발릴까 고민을 했던 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 남편이 장사가 많이 힘들어졌을 때 직원들 월급이며 월세며 감당하기가 힘들어져서 대출을 받게 되었었잖아요.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를 잡아야 하는데 저희 집도 전세였고 가게는 월세였으니까 담보를 잡을 만한 게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시댁 몰래 시부모가 밭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그걸 처음에도 저에게 당연히 숨기고 있었는데 한 2달이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게 길어지게 되면서 아주 큰일이 생긴 거죠. 다시 벌면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빚은 빚대로 갚지 못하고 직원들 월급은 월급대로 밀리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집에 도착을 한 우편을 열어보다가 독촉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남편이 시부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부모가 미리 일찌감치 그 땅이 더 싼 값일 때 남편에게 증여를 해주는 게 세금을 덜 내는 길이라며 증여를 해놨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부동산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어? 물론 농경지라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팔면 쏠쏠할 게야. 그런데 그 땅이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넘어가 버리기라도 하면 시부모도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보험일에 뛰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더 막막한 건 남편이 증여받은 그 땅을 싼 값에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당장 들어오는 빚독촉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잘 아는 사람에게 땅을 싸게 팔았는데 그 사람이 시국이니만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것이지요. 그 사람도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산 것이 아니라 추후에 뭐 개발이 될까 싶어서 싼 값에 인수를 한 것이었고요. 대신 남편은 월세 개념으로 어느 정도 돈을 내고 땅을 빌려서 시부모가 농사를 짓는 데에는 별 탈 없이 조치를 취해둔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지만 그래도 미우나 싫으나 제 남편이었기에 시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하고 덮어두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보험일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그 땅을 찾아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했고요. 큰 돈을 빌린 건 아니었지만 하루아침에 갚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기에 꾸준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번 돈으로 빚을 갚아 나간 거죠. 시부모 걱정거리 없게 하려고 비밀로 철저하게 붙인 뒤 뒤에서 노력을 했다 이 말입니다.
빚이 거의 남지 않은 시점에 더 이상 밭을 판 것을 비밀로 할 수 없었던 남편이 시아버지랑 장을 보러 갔다가 끙끙 앓던 속을 전부 털어놨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해가 간다며 고맙다면서 장에서 갓 잡은 소고기를 잔뜩 사오고 있던 중에 논두렁에 처박혀 있는 저를 본 것이지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당하게 자기가 한 짓이라고 소리치는 것까지 들었던 것이고요. 집안을 어떻게든 일으켜보겠다고. 밤이고 낮이고 보험 팔러 다닌 며느리에게 무슨 불만이 그리 많아서 이런 일까지 치냐 이 말이야. 며느리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지금 서울역에서 손가락 빨고 노숙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아니, 밭을 팔았다고? 저 미친놈이? 그리고 나라고 이 사정을 알았었겠어. 몰랐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알았으면 왜 패대기를 치겠냐고. 아주 당신이고 자식이고 할 거 없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그럼 미리미리 말을 했어야지. 엄마, 아무리 몰랐어도 밭일을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한테 이게 무슨 폐악질이냐고. 세상 악덕 업주들도 엄마처럼은 행동 안 해. 목말라서 얼음물 한 잔 빼마셨다고. 그 논두렁이 사람을 처박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엄마한테 너무나도 실망했고 엄마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뭐야? 널 낳아준 엄마한테 실망이 뭐가 어쩌고 어째. 아휴, 정말 내 속이 시커멓게 다 타들어간다. 다 타들어가. 내가 이런 소리 듣겠다고 널 낳은 줄 알아?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 할 말만 고집 부리면서 우기는 엄마가 정말 싫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힘들어서 모든 걸 날려먹었을 때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라고. 내 장사가 다시 잘 되게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사람이라고.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배달 일도 안 했어. 옆에서 조언 몇 마디 해준 게 끝 아니냐? 그건 나도 할 수 있다. 고생은 우리 아들이 다 했지 며느리가 한 게 뭐가 있어. 배달하라고 몇 마디 얹은 거? 그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시아버지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 제 탓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뻔뻔한 작태에 할 말을 잃었고 남편은 씩씩거리고 있었으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다들 아주 나를 쥐잡아 먹을 듯이 쳐다보는데 내가 뭘 그리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내가 툭 한번 친 거야. 당신이 몸집이 2배인데 툭 한번 치면 당연히 날아가지. 며느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딱 봐도 비리비리하게 생겼잖아. 그러면 뭐 나는 장군감이에요? 무슨 말을 자꾸 그렇게 해. 내가 이러니까 며느리한테 더 적대감을 느끼는 거지. 딱 봐도 장군감이구만. 뭔 소리야. 당신은 쓰잘데기 없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해. 예쁜 짓을 하면 예쁘다고 해주면 되지. 뭘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는지. 당신 나이가 지금 몇인데 어른 같은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주고 애처럼 굴어. 시어머님은 입을 삐죽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이 저를 일으키겠다고 논두렁에 내려와서 손을 내밀었는데 제가 허리가 나간 건지 뭔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를 업겠다고 등을 보여줬어요. 당장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뼈를 다쳤으면 어떡해. 일단 오늘은 병원 문도 다 닫았겠다. 집에 들어가서 찜질이라도 좀 하자. 업혀봐. 아이고 정말 가지가지한다. 지 어리도 나가려고 저걸 얻겠다고 하네. 여기 경사면이 얼마나 가파른데 쟤를 얻고 어떻게 올라오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정말 며느리 체구를 봐라. 바람 불면 날아가겠구만. 저만한 사람도 못 업으면 그게 남자야?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툭 하고 쳤는데 아들 내려다본다고 경사면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시어머니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확 쏠린 거예요.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겠다고 발을 구르다가 그만 앞으로 휙 나자빠져서 논두렁에 저처럼 자빠지게 된 거죠. 시아버지가 일부러 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솔직히 저는 속으로 엄청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빠진 채로 아파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통에 속 시원하게 웃을 수는 없었죠. 아이고, 아이고, 이 사람아, 나를 밀기는 왜 밀어? 나 죽네, 나 죽어. 허리, 아이고, 아이고, 허리 아작난 것 같다. 허리 아프다고. 뭘 그리 죽는 소리를 하고 있어? 고작 놔둔 놓고. 아이, 당장 올라와. 아니, 당신이라도 나를 업어야 하는 거 아니요? 예, 너는 뭘 그리 보고만 있니? 당장 일으켜주던가 해야지. 남편에게 업히려고 준비 중이던 저를 보면서 손을 내미는데 제가 왜 손을 잡아줘야 하나 싶더라고요. 어머님, 똑같이 빠져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더럽죠? 다들 어서 나와. 아이, 흙을 잔뜩 묻혀서는 빨리 씻고 들어와. 집에 가서 소고기나 구워 먹고 허리찜질도 한번 하고 그러고 서울로 가라. 우리 며느리가 비 갚느라 고생했으니 내 오늘만큼은 소고기 잔뜩 구워서 대령하마. 제가 씻고 나와서 등에 파스를 붙이고 나니까 시아버지가 정말로 소고기를 굽고 계시더라고요. 마당에 불까지 피워서 구워주시는데 잘 익은 고기가 보이는 족족 제 앞에다가 고기를 놔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먹으려고 한 점 집으면 두세 점씩 집어서 제 앞에 놔주시는데 시어머니가 입을 삐죽이면서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순간 혼잣말로 궁시렁거리다가 뭔가가 문득 생각이 났는지 저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그러시는 겁니다. 아주 그깟 푼돈으로 피 좀 갚는데 도움됐다고 귀족 대접을 받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들한테 예전에 물려준 우리 밭 있잖수. 그 밭 팔면 대출빚 갚고도 넉넉하게 남겠구만. 그 물려준 땅이나 팔아버리지. 이 놓친 애들도 농사 안 짓고 편하게 살게. 그거 갖다 팔면 저 여우 같은 며느리 도움 안 받아도 되고 어깨도 펴고 살겠구만. 왜 그렇게 책 잡혀서 살고 있는지 몰라 정말. 어머님, 아직 모르셨어요? 그 땅이요, 이미 아드님께서 징지게 팔아먹었어요. 어머님 농사 짓고 사시는 거 월세 내면서 사용 중인 거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아주 입으로 망하려고 작정을 했어. 그나마 며느리 덕에 먹고 산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리고 그 월세도 내년부터는 내지 마라. 이번 농작물만 전부 수확하고 나면 우리도 농사 졌고 알아서 소일거리 하면서 살 테니까 말이야. 그게 한두 푼이냐. 아니, 그 땅을 누구 허락 없이 팔았다는 거야. 진짜 이놈이 미친 거 아니야. 지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부모 땅을 팔아치워. 10초 전에는 팔아버리라고 해놓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시어머니는 입맛이 뚝 떨어졌는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지랄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아들을 좁힐 수도 없고 마음감이 교차했겠죠.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의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버렸어요. 어차피 아빠도 이번 농사만 끝나면 다 접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일손 부족하다고 우리 마누라 부릴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시어머니는 땅 팔아버린 자기 아들이 미워 죽겠지만 제 눈치를 보느라 시부 눈치를 보느라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만 부라리더라고요. 내가 아주 더러워서 니네 부부 안 부른다. 오지마. 2번 다시는 올 생각도 하지마. 아주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휴가까지 쓰고 일을 하러 간 것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집에 돌아오게 됐죠 뭐. 허리가 아파서 다음날 병원에 다녀오긴 했는데 다행히 뼈가 다친 것은 아니었고 근육이 조금 놀란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리치료받고 찜질받으니까 살만해서 남편이랑 열심히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휴가를 즐겼습니다. 며칠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에게 뜬금없이 연락이 왔는데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아버지나 남편이 시켜서 한 전화겠지요. 그래도 이 집안에 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건지 뭔지 갑자기 시아버지랑 남편 흉을 보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모질게 굴었던 거 사과하마. 그래도 집안에 여자들끼리 뭉쳐야지. 여자들 없으면 굴러가지도 않아. 이 집 남자들이 다 그렇다니까. 너나 나나 이 집에 시집 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나도 이 집으로 시집 온 이후에 아주 쎄 빠지게 농사만 짓고 산 거 알잖냐. 내가 이제부터 네 편 해줄 테니까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아이, 그동안 수고 많았어. 전 대충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눈치가 보이는지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러내지도 못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집합금지도 해제가 되고 다들 일상을 회복한 지금 우리 남편의 가게는 다시 잘 되고 있고 배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그동안 저희 부부가 까먹었었던 돈을 메꾸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보험왕 자리도 차지하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랑은 화해 아닌 화해를 한 이후에도 1년이라는 시간을 얼굴도 보지 않고 간간히 통화만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많이 답답하셨나 보더라고요. 최근에 제대로 사과를 하고 싶으신 건지 뭔지 동네 시골 사람들에게 보험 설명 좀 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에게 직접 내려와서 설명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참에 얼굴이나 보자는 소리겠죠. 저도 더 이상 내빼는 건 아니다 싶어서 남편이랑 내려가겠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뵙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며느리 대접 받을 수 있겠죠? 앞으로는 서로 삐걱거림 없이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지혜롭고 현명한 고부사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